지금 캄보디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감금되고 고문당하며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정부는 냉소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단 이틀 뒤 전 세계 금융망이 멈췄습니다. 미국은 자산을 동결했고 중국 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 한 줄의 명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스템을 멈춰라. 총 한 발 없이 한 나라를 멈춰 세운 한국.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에단 리입니다. 올해 나이는 36살입니다. UN 사이버범죄국에서 근무하고 있죠.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서 저는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지명과 함께 한국어로 된 이름 32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았죠. 보고서를 넘기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아야 했어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UN 분석관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시선은 한 문장에 고정됐습니다. 한국인 조직원이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단, 자네가 가야 할 것 같아.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죠. 한국 정부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놈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32명의 이름. 그중 18명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나머지 14명은 가족조차 연락이 끊긴 줄 모르고 있었어요. 명단 옆에는 각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일이 괜찮다고 말한 사람, 형에게 나중에 전화하겠다던 사람. 평범한 문장들이었죠. 하지만 그 뒤로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공항 밖에는 UN 현지 사무소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오토바이 몇 대가 지나갔고 간판들은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뒤섞여 있었죠. 사무소에 도착하자 마이클 톰슨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미국인 조사관으로 이 지역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파일은 두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무거웠어요. 캄보디아 내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기 조직의 규모, 운영 방식, 그리고 한국인 연루 정황 등이 기록돼 있었죠. 파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도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프놈펜 외곽의 한 건물이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었죠. 마이클은 그곳이 의심 지역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어요. 아니, 협조할 수 없다고 해야 맞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캄보디아 국영통신청 기술국장인 프놈 소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사무실은 낡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죠. 저는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놈 소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복잡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보이시죠? 절반은 합법 기업이고 절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프놈 소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범죄가 아니라 산업으로 움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세금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건물을 임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명단을 다시 펼쳤습니다.
32개의 이름. 그중 몇 명이 피해자이고 몇 명이 가담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실만 적었어요. 날짜, 장소, 대화 내용.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공식 문서 한 장을 건넸어요. 출처를 묻지 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실종자 명단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실종자 중 절반이 범죄 조직의 시스템 내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기서는 소문이 사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다시 푸놈 소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문을 닫았어요.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도 귀가 있다는 경고였죠. 그리고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지 물었어요. 푸놈 소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시스템이 싫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어요. 제목은 한국형 감정 분석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문서는 15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인은 가족의 정에 약하다. 부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 송금 확률이 60% 상승한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제자매의 이름을 언급하면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여동생이나 남동생의 이름이 효과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범죄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감정을 해킹한 설계도였습니다. 각 페이지에는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가 의심하면 울음소리를 삽입하라는 지침, 송금을 거부하면 긴급 상황을 연출하라는 지침, 통화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하라는 지침. 모든 문장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감정이 데이터로 변환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시 USB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 감정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USB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파일을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 아닙니까?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날 오후, 푸놈 소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급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차릿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놈 소카는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부총리이자 통신보안위원회 의장이라고요. 그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알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 도시의 서버는 국가보다 오래 버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이 도시에서는 아무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푸놈펜의 오후는 뜨거웠어요. 저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어요. 책상마다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글로벌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건물 주소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건물의 위치, 내부 구조, 직원 수. 감정은 적지 않았어요. 감정을 적으면 객관성이 흐려질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마이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현지 당국과 함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누가 참석하는지 물었어요. 통신보안위원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반차리 또 온다는 말을 덧붙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캄보디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마이클과 유엔 직원 2명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옆에 앉았어요. 곧 문이 열리고 반차릿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어요. 반차릿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죠.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를 관찰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두 푸놈펜 지역 번호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차릿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통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천 개의 회사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어느 건물인지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반차릿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조할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USB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형 감정 분석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읽을수록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기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했고 그걸 시스템화했습니다. 가족, 효도, 책임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데이터로 변환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함 뒤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데이터가 인간의 감정보다 더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밤새 읽었지만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파일 구조를 천천히 살폈어요. 폴더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대화 스크립트, 두 번째는 피해자 관리 명단, 세 번째는 송금 루트 분석이었죠. 저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명단에는 200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국적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63명, 중국인이 97명, 베트남인이 42명. 각 이름 옆에는 상태 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어는 활동 중, B는 감금 중, C는 이탈 시도, D는 처리 완료. 저는 D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이 오전 10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단, 지금 당장 와봐. 급해. 저는 노트북을 닫고 사무소로 향했어요. 도착하자 마이클이 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28살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박지호 씨입니다. 어제 구호소에서 발견됐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호를 봤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쥐고 있었어요. 놓지 않으려고 했죠.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지호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로그라는 단어 하나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지호는 그제야 저를 봤어요.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은 하나였어요.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용량은 20MB.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숫자와 문자가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로그 데이터였죠. 날짜, 시간, IP 주소, 통화 내용, 송금 기록.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통화는 주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송금은 통화 후 30분 이내에 이뤄졌죠. IP 주소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두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두 도시를 표시했습니다. 거리는 230km였죠. 오후가 되자 프놈 소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불안해 보였어요. 에단, 조심하세요.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프놈 소카는 주변을 살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감염됐어요. 시스템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놈 소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신망, 은행망, 심지어 정부 서버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프놈 소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버 주소와 접근 코드가 적혀 있었죠. 이건 제 목숨값입니다. 프놈 소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았어요. 왜 이걸 줍니까? 프놈 소카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프놈 소카가 준 코드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어요. 저는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접속이 됐죠.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폴더는 수십 개였어요. 저는 한국 관련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파일이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인 감정 시뮬레이션 단계별 대화 스크립트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복제하라. 감정 주파수를 조정하라. 울음의 떨림은 3초 간격으로 삽입하라.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한숨 소리를 추가하라. 실망의 뉘앙스를 강조하라.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기술이 감정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조작해 수익화하는 산업 구조였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서버에서 나왔습니다. 유엔 본부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연결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죠.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서 전송이 안 됩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오후부터 통신망이 불안정해.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프놈펜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엔 채널을 통해 온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소피아 한, 한국 외교부 사이버안 보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어요. 에단리 분석관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저는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안입니다. 에단 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귀국하신다면 이건 국제 분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석이 먼저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울에서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금 루트의 70%가 캄보디아 정부 서버로 연결돼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부 서버요? 네. 그것도 통신보안위원회 산하 서버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소피아는 대답했어요.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건 아직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통화가 끝나고 2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다이어그램에는 송금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돈은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캄보디아로 들어왔어요. 최종 목적지는 프놈펜의 한 서버였습니다. 서버 주소를 확인하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건 프놈 소카가 준 주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 증거가 아니라 패턴일 뿐이었으니까요. 패턴을 증거로 만들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버에 접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무효화된 거였죠. 저는 프놈 소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죠. 3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프놈 소카는 항상 연락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프놈펜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적었어요. 가게들도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죠. 저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새벽 3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에어컨이 멈춰 있었어요. 방 안이 더웠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눌렀어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자 거리의 가로등도 꺼져 있었어요. 정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호텔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했어요. 인터넷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죠. 와이파이도 모바일 데이터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 15분. 저는 노트북으로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박지호가 준 USB의 마지막 기록을 확인했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8시간.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48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인지, 작전 코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도시는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프놈 소카의 연락 두절, 통신망 마비, 전력 차단.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거였죠.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죠.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배터리는 60%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죠. 명단, 로그, 서버 주소, 송금 경로. 모든 걸 하나의 파일로 통합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전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전 6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언제 복구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정부에서 아무 발표도 없어요.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오전 9시 갑자기 전력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작동했고 로비에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란 화면만 떠 있었죠. 인터넷도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죠. 로딩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정오쯤 마이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무소로 와. 지금 당장. 저는 서둘러 나갔어요. 거리는 평소보다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ATM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사무소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단, 이거 봐.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프놈펜 일부 지역 전력 및 통신 장애. 원인 조사 중.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기술적 문제라고만 돼 있었어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했을까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저는 박지호의 USB를 떠올렸습니다. 48시간이라는 문장. 그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48시간이라는 코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왜? 저는 USB의 마지막 로그를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작전 시간일 수도 있어. 아니면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 또는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게 새벽 3시였어요. 지금은 정오. 9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약 48시간이 카운트다운이라면 아직 39시간이 남은 거였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카운트다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시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교통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ATM도 작동하지 않았죠. 저는 푸놈 소카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됐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푸놈, 저 에단입니다.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송금 경로, 서버 주소, 로그 기록. 모든 걸 연결하려 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출발해 캄보디아로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정부 서버로 흘러갔죠. 그리고 그 서버는 통신보안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차릿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통신보안위원회 의장이었어요. 모든 게 그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패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다시 밝아졌어요. 네온 사인이 켜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요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날 새벽, 프놈펜의 거리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전력이 아니었어요. 은행망이었습니다. ATM 화면에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죠.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교통 신호등도 작동을 멈췄어요. 차들이 교차로에서 서로를 피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조용했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이미 와 있었어요. 에단, 이거 봐.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네트워크 접근 거부. 대응 프로토콜 48시간.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응 프로토콜이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처음 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48시간. 박지호의 USB에 있던 그 숫자였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무슨 명령어? 마이클이 물었어요. 시스템 자체의 방어 코드. 누군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저는 소피아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소피아, 지금 프놈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에단, 지금 서울에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무슨 작업이죠? 제가 물었어요. 블록체인 위험 점수 태깅 알고리즘. 송금망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게 프놈펜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1만여 개의 지갑 주소가 동결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동으로요? 네. 우린 단지 절차를 따를 뿐이에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상점 전광판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은행, 환전소, 송금센터. 모두 같은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점검이 아니라 차단이라는 걸. 오전 10시, 저는 다시 서버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하지만 파일 목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진 거였죠. 저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접속 기록은 어젯밤 11시였어요. 접속자는 관리자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푸놈 소카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연결됐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푸놈, 무슨 일입니까? 연락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푸놈 소카는 항상 답장을 보냈거든요. 정오가 되자 유엔 서버에 알림이 떴습니다. 새 파일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암호화돼 있었죠. 발신인은 푸놈 소카였습니다. 저는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과 텍스트 문서가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먼저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콜센터 내부가 보였어요. 책상마다 사람들이 앉아 헤드셋을 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각 책상을 비췄죠. 영상 속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녀들이었어요.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냥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상은 5분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한 남성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지호였습니다. 저는 텍스트 문서를 열었습니다. 명단이었어요. 이름, 나이, 국적, 납치 날짜, 송금 대상.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명단은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한 페이지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국인은 97명이었죠. 명단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이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자라는 제목 아래 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반차릿. 저는 그 이름을 3번 읽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마이클이 와서 화면을 봤어요. 그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증거야. 완벽한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보내야 합니다. 마이클은 즉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오후 2시,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파일 받았습니다. 지금 분석 중이에요.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AI 복원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3시, 소피아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단 찾았어요. 감정 대화 스크립트의 원본 설계자.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반차리십니다. 그의 서명이 모든 문서에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피아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오후는 고요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가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죠. 은행은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저는 이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고 있었어요. 4시, 반차리 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외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침해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죠. 기자회견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마이클을 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뭘요? 제가 물었어요. 자기가 끝났다는 걸. 저녁이 되자 프놈펜의 거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네온 사인도 켜지지 않았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병원 건물의 응급등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프놈펜이 멈춰 있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목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멈춤이 곧 해답이에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범죄도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차단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으면 조직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논리였죠. 총 한 자루도 필요 없었습니다. 코드만 있으면 됐어요. 밤이 되자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명단, 로그, 송금 경로, 서버 주소.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이건 정부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회계였죠. 모든 거래가 기록돼 있었고 모든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푸놈 소카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보낸 파일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데이터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어요. 하지만 말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프놈펜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은행은 닫혀 있었고 교통신호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고 현금으로 거래했죠. 도시는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저는 마이클과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거든요. 시스템은 멈췄지만 명령은 없었어요.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한 거였죠. 오후가 되자 유엔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귀환 명령입니다. 임무 종료. 저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임무 종료.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푸놈 소카의 소식도 없었고 반차릿도 여전히 자유로웠어요. 저는 탑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수집한 증거, 분석 결과,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쓰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병원 응급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이 내린 명령은 없었어요. 그러나 정의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프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은행은 닫혀 있었고, 교통신호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의 응급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멈춤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인간을 위한 장치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호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대사관 건물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주변 건물들이 모두 어두운 가운데 그곳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지호는 로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박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석 달 전에 납치됐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속았어요.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죠. 건물 안에 갇혀서 매일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부모님, 형제, 친구들. 돈을 보내달라고 말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박지호는 USB를 꺼냈어요. 이걸 훔쳤습니다. 관리자 컴퓨터에서요.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흘 동안 숨어 다녔죠. 그러다 구호소에서 발견됐어요. 저는 USB를 봤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박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말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소피아 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단, 시스템 점검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8시간 대응이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대기 상태예요. 대기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네. 우린 모든 제재를 즉시 해제하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검토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공적개발 협력 항목이요. 의료, 교육, 식수 정화. 이 세 가지만 먼저 재개됩니다. 나머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멈춘 것은 보복이 아니라 경고였군요. 맞아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자 유엔 본부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는 불법 콜센터 36곳을 폐쇄했어요. 미얀마는 국경지대에서 자발적 소탕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인 표적 범죄를 전면 단속하고 있었죠.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수사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의가 기준이 되면 세계는 스스로 정화된다. 다음 날 저는 프놈펜을 떠나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사건 전말을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증거, 분석 결과, 모든 걸 제시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보고가 끝나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례를 디지털 정의 모델로 채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그들을 따랐어요. 이건 새로운 기준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리사 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계 필리핀 언론인이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리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질서가 다른 나라의 무질서를 멈추게 한 기록이었죠. 리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윤리 선언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박지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복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메일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시작입니다. 계속하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물결은 고요했어요.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했어요. 데이터, 분석, 결과.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질서가 다른 나라의 무질서를 멈추게 한 기록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네바의 오후는 맑았어요. 저는 호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죠.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피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단,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한 건 기록뿐입니다. 시스템을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소피아는 답했습니다. 기록도 시스템의 일부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호수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푸놈 소카를 떠올렸어요. 그가 보낸 마지막 파일, 그가 남긴 데이터. 그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보고서에 기록했어요. 푸놈 소카. 내부 고발자. 시스템을 바꾼 사람. 밤이 되자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해 있었어요. 디지털 정예 모델 채택 완료. 한국 사례를 국제 표준으로 권고함.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질서가 그들을 따랐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정의다.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 그 시간 동안 세상이 바뀌었어요. 총 한 자루 없이, 폭력 하나 없이. 단지 시스템과 데이터, 그리고 윤리만으로.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프놈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사건.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일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의는 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점심시간, 저는 다시 호수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옆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노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날씨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새 사건을 분석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찾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은 반복됐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녁이 되자 저는 마지막으로 푸놈펜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단, 로그, 증거, 분석.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아카이브로 옮겼습니다. 사건은 종료됐어요. 하지만 그 기록은 남을 거였습니다. 누군가 다시 필요로 할 때까지.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제네바의 저녁은 고요했어요. 호수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죠. 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방식을 따랐어요.